오늘 이야기에서는 가족에게 모든 걸 내어준 내가 결국 어떻게 그들에게서 외면당하고 또 어떻게 내 이름을 되찾게 됐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그날 손자 하람이의 두 번째 생일을 맞아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베이지색 재킷, 직접 예약한 케이크, 모든 건 단 하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한 통의 전화와 며느리의 한마디로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소외당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는 케이크 박스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발을 내디뎠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익숙지 않은 새 건물의 공기 속에서 하람이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설렜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도윤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혹시 벌써 도착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막 도착했다. 짧은 대답 후 순간적으로 흐르는 어색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아버지, 그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모든 걸 예감하게 했다. 뭔가 좋지 않은 얘기가 오겠구나. 그때 멀리서 서미정이 다가왔다. 깔끔한 회색 투피스에 높은 굽을 신은 그녀는 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네는 회사원의 웃음처럼. 아버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녀는 말끝마다 부드러움을 섞었지만 그 속내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님도 곧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녀는 살짝 몸을 굽히며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저쪽 별실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오늘은 하람이의 생일이다. 내 손주, 내가 얼마나 기다린 날인데. 내가 왜 저 별실에서 혼자 있어야 하지? 그러나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어서 말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셔서요. 시댁 어르신이 계시면 좀 불편해하세요. 아버님께서 불편하신 건 아니에요. 절대요. 그 말에 나는 잠시 굳어버렸다. 불편하다. 잠깐만. 이해해주세요. 짧은 단어들이 내 가슴을 콕콕 찔러댔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별실을 향해 걸어갔다. 별실은 메인홀과는 달리 조명이 어두웠다. 벽 한쪽에 쓸쓸히 놓여있는 플라스틱 의자 한 개, 옆에는 종이컵 하나와 미지근한 물이 들어있었다. 그게 나를 위한 자리였다. 하람이의 생일 파티. 그런데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무대 뒤로 밀려난 사람이었다.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속에서 나는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조금 흔들렸다. 나는 조심히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동안 많은 걸 줬다.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도윤이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냈다. 하람이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보험도 내가 들었다. 첫 유모차, 첫 책상, 첫 책장. 모든 첫 번째는 나의 기쁨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람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이곳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몇 번이고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하람이 생각에 꾹 참았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족 사진 찍을 때는 꼭 부를게요. 조금 전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가족 사진. 그 순간 나를 부르러 올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핑계로 잊혀질까? 내 안에서는 끝없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은 어쩐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씁쓸했다. 나는 몰랐다. 이 별실에 앉아 있는 동안 내 마음속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별실 한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나는 가만히 손에 쥔 종이컵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미지근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했을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온기를 잃어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풍선이 터지는 소리, 어른들의 환호성. 그 속에 섞이지 못한 나는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하람이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날 도윤이는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앞에서 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가 작은 이불에 쌓인 하람이를 조심스럽게 데려왔다. 내게 건넸던 그 작은 존재. 손바닥만 한 머리, 쥐어짜듯 가늘게 울던 소리. 나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았다. 떨리는 손끝으로 하람이의 체온을 느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내 인생에 더 이상의 행복은 없을 거야 하는 확신이었다. 나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람이의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내 손자라는 사실이 너무 벅차서 몇 번이나 몰래 눈물을 훔쳤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나는 뭐든 다 해줄 수 있다. 그게 그날 내가 하늘에 맹세했던 약속이었다. 그 기억은 따뜻했고 벅찼다. 하지만 지금 별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떠올린 그 기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수백 장의 사진들 속에 하람이의 웃는 얼굴들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다. 하람이의 첫 걸음마, 첫 돌잔치 때 입었던 작은 턱시도,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던 하람이. 사진 속 나는 언제나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별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기다 어느새 화면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이 자리에서 소외당해야 하는 걸까?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주는 사랑, 내가 베푸는 헌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존재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긴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별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졌다. 사회자의 멘트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다. 자, 이제 양가 어머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혹시 이번에는 나를 부르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아직 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어진 사회자의 말은 그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양가 어머님만 단상 위로. 어머님들만. 아버님들은 자리에 계세요. 그 순간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쓸쓸한 웃음.
자조 섞인 어른의 웃음. 나는 여기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씁쓸한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상처가 된다. 별실의 허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결정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상우야, 이젠 너도 너를 지켜야 한다. 별실 한 구석, 조명조차 따뜻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나는 가방을 뒤적였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닿았다.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오래전 아내와 함께 작성했던 서류 묶음이었다. 얇은 A 사용지 몇 장. 하지만 그 속에는 내 지난 시간과 믿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서류 중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그것은 바로 재산증여 계약서 초안이었다. 문서 상단에는 단정한 글씨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밑에는 아파트, 차량, 그리고 금융자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특이사항 한 줄. 단, 효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함.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손끝이 서류를 살짝 떨었다. 효를 다할 것. 얼핏 보면 짧은 조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당연한 약속. 내가 자식들에게 바라던 건 그저 그 정도였다.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편안한 노후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 나는 오늘 하람이의 돌잔치에서 별실에 밀려났다. 가족 사진에도 단상에도 부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눈앞에 쌓아 올렸던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효를 다할 것이라는 조건은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문득 아내가 떠올랐다. 당신, 애들한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요. 우리는 그냥 줄 수 있어서 주는 거지, 뭘 바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다. 사람은 기대하지 않을 때 덜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했다. 아내 대신 내가 애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서류를 다시 접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조건이었을까? 아이들을 위한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속였던 내 핑계였을까?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정말 아이들은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했던 걸까? 그동안 아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무조건 기뻐했다. 아버지, 뭐 좀 필요해서요. 아버지, 이번에 아이 어린이집 등록금이 좀. 아버지, 차를 바꿔야 하는데 말이죠. 그 모든 부탁을 나는 아무런 계산 없이 들어주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나? 감사함도 존중도 아니었다. 오늘처럼 조용히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을까?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그리고 내 이름까지도. 나는 어느새 도윤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만 불리게 되었다. 최상우라는 이름은 세상 어디에서도 불리지 않았다.
표를 다할 것이라는 조건은 결국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은 문서 한 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천천히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다. 마치 지난 세월을 접어 넣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무겁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제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비겁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대로 아무 말 없이 참고 넘긴다면 나는 영원히 불편한 짐 취급을 받을 거라는 걸. 아내는 살아있을 때 늘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조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무시하면 그땐 조건이 필요해져.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였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별실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파티홀에서는 밝은 조명이 켜지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풍선이 터지는 소리, 사회자의 활기찬 멘트, 어딘가에서 터지는 박수 소리.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그 모든 것에 밖에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살짝 열린 별실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홀 안은 환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람이는 작은 왕관을 쓰고 있었다. 도윤이와 서미정은 환한 얼굴로 하람이를 안아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미정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단상 한가운데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소개를 받고 있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하람이의 외할머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쏟아지는 박수와 환호 속에 서미정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설 수 없었다. 왜 나는 저 자리에 설 수 없는 걸까? 가슴 한켠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하람이를 누구보다 아꼈다. 하람이를 위해 준비한 케이크, 선물, 그리고 지난 세월의 모든 지원.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라도 나를 부르지는 않을까? 그 작은 기대가 또다시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서미정이 빠르게 손을 흔들며 사회자에게 말했다. 저기요. 친정어머님만 모셔주세요. 시댁 쪽은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아주 분명했다. 나는 여기서도 필요 없는 존재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다. 나도 하람이의 할아버지다. 나도 이 가족이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목구멍을 넘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단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벽지처럼, 그림자처럼,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 그들만의 축제. 나는 그 안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외로웠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이 외로움조차 이제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는 걸까? 마음속에 쌓여있던 질문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별은 항상 한순간에 찾아온다. 천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는 별실 한 구석에 앉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로 이별을 하고 있었다. 하람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천진난만한 그 웃음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람이는 잘못이 없다. 그저 어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태어난 아이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가족 안에서 나를 지우며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스크린을 켜고 사진첩을 열었다. 하람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가족여행에서 찍었던 사진, 생일마다 선물 들고 찾아갔던 사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저 부담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겠다고. 별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작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 나를 지킬 시간이다. 별실 안 퀴퀴한 공기 속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웃음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귓가에는 점점 멀어지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종이컵을 굴리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미지근한 물처럼 내 마음도 식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케이크 박스를 들고 조용히 별실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확실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돌잔치에 오면서 나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람이의 웃는 얼굴 하나만 볼 수 있다면 충분했다. 하지만 오늘 느낀 건 웃음이 아니라 투명 인간이 된 듯한 외로움이었다. 이 순간을 지나치게 만든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존재감도 자존감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지갑을 꺼내 다시 한번 그 증여 계약서를 꺼냈다. 서류의 가장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아내와 함께 작성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아내는 그때 말했다. 우리 둘이 힘들게 모은 거지만 아이들 잘 되라고 주는 거야. 그 대신 아이들도 우리를 잊지 말아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맹세가 아무런 무게도 가지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증여 철회, 변호사 상담. 단 3단어. 하지만 그 단어들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이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나는 영영 그들에게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 왔는지를 알고 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털어 아파트 계약금 마련해 준 것. 도윤이네 첫 차 살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태준 것. 손주가 아플 때마다 양평에서 2시간을 넘게 걸려 올라와 병원까지 데리고 다녔던 것. 그 모든 순간 나는 기꺼이 행복했다. 내가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필요할 때만 소환되는 존재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를 지키는 일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그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다. 증여 철회 변호사 상담.
화면에 수십 개의 법무법인 이름이 뜨자 나는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곳 하나를 골라 저장했다. 내일부터 바로 움직이자.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깥에서는 행사가 한창일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하람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본을 보여야 했다. 사람은 아무리 늙어도 자기 존엄을 잃으면 안 된다. 나를 지키는 일은 하람이에게도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별실 문을 천천히 밀고 나서면서 나는 하람이 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하람이는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맑고 소중했다. 하람아, 할아버지는 너에게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줄 거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행사장을 떠났다. 그리고 내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디뎠다. 행사장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결심은 했으니 이제 행동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부터 책상 앞에 앉았다.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변할 수 없다. 전화기를 들고 심호흡을 깊게 한 뒤 번호를 눌렀다. 네, 법무법인입니다. 상냥한 여성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산 증여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설명했다. 몇 년 전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때 조건으로 효를 다할 것을 명시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증여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나 문서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증여 조건과 내역이 모두 적힌 문서가 있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정리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조건부 증여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회가 가능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나는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뛰고 있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나? 머릿속에 스치는 수많은 생각들. 도윤이의 당황한 얼굴, 써미정의 싸늘한 표정, 하람이의 해맑은 웃음.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원망이 아니다. 복수가 아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구김이 가지 않게 다림질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닦았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오랜만에 조금은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며 문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무들, 사람들, 건물들. 모두가 빠르게 흘러갔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이제 겨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다. 상담실로 들어서자 중년의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다. 최상우님, 어서 오세요. 말씀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 가져오셨죠? 나는 가방에서 증여 계약서와 각종 이체 증명서를 꺼내 차곡차곡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훑어보았다.
한참을 읽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분명히 명시돼 있네요. 효를 다할 것이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 질문에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증여를 철회하고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죠. 소송 꼭 해야 하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결심했다지만 막상 법정에 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상우님, 이건 권리 찾기입니다. 소송은 싸움이 아니라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지만 나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는 즉시 내용 증명을 작성해 발송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들은 조건부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효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증여를 철회하며 해당 아파트 및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편지가 발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다. 다만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시골길을 걸으며 나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 당신 잘했어요. 이제라도 당신 이름 지켜야죠. 나는 가슴속으로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지키자. 그렇게 나는 오랜 세월 침묵했던 시간들을 하나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며칠이 지났다. 일부러 휴대폰을 멀리 두고 지냈다. 전화가 오든 말든 이제 내 평정심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흔들렸다. 혹시 도윤이가 사정을 묻기보단 변명부터 하진 않을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수십 번을 상상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전화가 울렸다. 저녁 무렵 혼자 끓인 찌개를 식탁에 올려놓던 찰나였다. 아버지. 휴대폰 화면에 떴던 이름 도윤. 한숨을 내쉰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응, 도윤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당황스러웠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아파트 우리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람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도윤은 쉼없이 쏟아냈다. 나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그건 네가 가져간 게 아니다. 내가 빌려준 거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 도윤은 말을 잃었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터져나오는 목소리. 아버지, 우리 가족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람이 생각은 안 하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삼켰다. 하람이 생각해서다. 하람이가 커서 이런 걸 보게 된다면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지. 도윤은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며느리 서미정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전화 끊어요. 지금 아버님이랑 말해봐야 소용없어.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말했다. 아버지, 진심으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나는 담담히 답했다. 그래. 이제는 해야겠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다.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은 없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도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몫이다. 내 몫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날 밤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마음속에서 조용히 대답이 들렸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거라면 그건 언제나 옳은 거야.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무심하게 흘렀다. 내용 증명 발송 후 도윤과 서미정은 몇 번 더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울며 매달리듯 말했고, 나중에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협박하듯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사이에 벽만 쌓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족한테 할 짓이에요? 그 모든 말들을 나는 조용히 듣고 넘겼다. 그리고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왜 우리가 불편해졌는지만 따지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사랑은 강요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만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법정에 가기 전날 나는 늦은 밤까지 고민했다. 정말 이걸 끝까지 해야 하나? 수십 번 흔들렸지만 결론은 늘 같았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람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날 아침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다. 옅은 회색빛이 도는 재킷에 검은색 넥타이. 거울 앞에 선 나는 늙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법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피고석에는 도윤과 서미정이 앉아 있었다. 도윤은 초췌해 보였고 서미정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내 지난 세월을 똑바로 마주보듯이.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양쪽 변호인들이 각각 주장을 펼쳤다. 내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파트와 자동차는 조건부 증여였다는 점. 효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했지만 이를 현저히 위반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 증여인의 기대에 중대한 배신이 발생했다는 점. 도윤 측 변호사는 억지에 가까운 변명을 했다. 상우 씨가 아들에게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가족 간의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생활이 어려운 자식에게 다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느 한쪽에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건 존엄의 문제였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존재를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원고 최상우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집을 마련했고, 손주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 섰습니다. 그들이 나를 가족이 아닌 짐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작은 존중이었습니다. 그조차 받지 못한 채 나는 벽지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지키려 합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원고 최상우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박도윤 및 서미정은 원고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에 협조하고 자동차 반환 및 혼수 비용 상당액을 변제할 것을 명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정적을 뚫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끝났다. 진짜로 끝났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어딘가 홀가분한 마음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내 존재를 다시 찾았다는 조용한 만족감. 문 앞에는 재민이, 내 둘째 아들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덜 아프다. 재민은 조용히 웃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법원을 함께 걸어 나왔다. 이제 나는 알았다. 누구도 내 존엄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늙어간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나는 오늘 내 이름 최상우를 다시 되찾았다.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퍼진 거리를 걷는 동안 나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법정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이 나를 웃게 만들진 않았다. 복수심도 승리감도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 한켠에선 깊은 슬픔과 함께 조용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자리에 서지 않아도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희생해야만 한다고 믿었던 지난 세월. 그 시간들은 결국 스스로를 점점 잃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날 별실에서 느꼈던 외로움. 그날 별실에서 참아내던 서러움.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넘어서 나는 마침내 나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오랜만에 거실 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아내도 아들들도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순간을 포장한 연기였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그 미소 뒤에 숨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만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최상우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람이를 생각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 해맑은 웃음소리. 하람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 존중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재민이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괜찮다. 이제야 진짜 내 자리에 선 것 같다. 재민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버지를 본받을게요. 나를 지키는 삶,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재민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진짜 유산이다. 돈이나 집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다시 작은 공원을 걸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작은 귤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하람이에게 줄 생각이었다. 귤을 손에 쥐며 나는 속삭였다. 하람아, 기억해라.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길고 긴 침묵의 시간들을 지나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누군가의 할아버지로만 살지 않고 이제는 온전한 나, 최상으로서 살아간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뒤에 숨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깊은 존엄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고 헌신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끝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당신의 나를 지킨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와 따뜻한 회복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